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해 볼게요. 파블로프의 개는 처음에 종소리를 들었을 때 시큰둥했을 거예요. 하지만 종소리 듣고 먹이가 주어지는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고 나니까 종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치고 침을 흘리면서 막 반기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같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달라지는 것이 학습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시냅스랑 관련이 돼요. 자, 여러분 아까 스파인 기억하시죠? 똑같이 이전 신경세포로부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냅스 후 신경세포가 똑같은 입력을 받고 더 큰 전기신호를 생산해내게 되면 같은 입력에 대해서 다른 출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시냅스가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경세포가 두 개고 그걸로부터 이제 각각의 입력을 받고 있어요. 다시 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종소리가 들린 다음에는 먹이가 왔습니다. 근데 B라는 종소리가 들린 다음에는 먹이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파블로프의 개는 A라는 종소리 뒤에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B라는 종소리가 들린 다음에는 시큰둥해하는 반응이 나와야 될 겁니다. 신경세포도 그렇습니다. A라는 신경세포로부터 오는 입력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구나. B라는 신경세포로부터 오는 입력은 중요하지 않구나 를 알려면 신경세포 A랑 연결된 시냅스는 강화시키고 신경세포 B랑 연결된 시냅스는 약화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냅스는 학습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딥러닝, 심화학습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딥러닝은 신경계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공신경망에서는 각각의 단위가 신경세포에 해당하고요. 이 단위들 간에 연결된 이 연결의 연결세기가 시냅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에서도 이 연결세기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학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스파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학습에 따라서 크기가 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 그림의 까만 부분에서 위쪽에 작은 숫자 보이시나요? 0, 7.8, 15초 몇 이렇게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다 숫자입니다. 초 단위 몇 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초 단위로 모양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것들이 학습에도 결국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냅스의 세기를 바꾸게 되니까요. 그럼 1단위를 한번 볼까요? 1단위라면 변화가 훨씬 더 크겠죠? 그 왼쪽에서 몇 번째? 지금 왼쪽에서 세 번째 화살표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위쪽에는 되게 크다가 아래쪽에는 작아진 걸 볼 수 있죠. 그 시냅스가 있던 시냅스가 거의 없어져서 완전히 약해져서 작아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단위의 작은 변화가 쌓여서 어떤 시냅스가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파인의 크기가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생겨나거나 하는 과정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계속됩니다. 나이 드신 노인분들도 아침에 뭐 먹었는지, 어제 누구랑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다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뇌를 보면은 굉장히 최근에 생긴 스파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인의 크기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학습과 관련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항상성과 균형을 이루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스파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중에 하나에 낮 동안 열심히 어떤 경험을 열심히 해서 활발한 입력이 와서 한쪽 시냅스가 커졌어요. 다른 애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유지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집이 크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밤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냅스 두 개의 크기를 둘 다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두 개의 크기 차이는 남겨둡니다. 여전히 한쪽 스파인이 다른 스파인보다 더 크다는 걸,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스파인의 크기를 줄이는 과정이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나면은 어떤 거는 기억이 나고 어떤 거는 잊혀지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거고요. 자, 가소성이 신경계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특징, 두드러진 특징이고 우리는 평생 동안 신경계가 변해간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일상에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말에 더 익숙하죠. 이런 모순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 사람 변했어 라는 말을 언제 하는지 살펴봤더니 도덕성이 변했을 때만 그 사람이 변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개코라고 불리던 친구가 더 이상 냄새를 못 맡게 되어도, 혹은 기억력이 좋던 친구가 뭐 어렸을 때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커피를 좋아하던 친구가 커피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도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거나, 굉장히 심한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사람이 더 이상 인종차별을 하지 않다거나, 이렇게 도덕과 관련된 성격이 변하면 저 사람 변했어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변했어 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지내기에 어떤 사람인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도덕성, 같이 지내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성격조차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표 밑에 보여드린 작은 숫자들이 나이예요. 나이 18세에서 68세까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자기는 변했대요. 하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변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이랑 카카오톡이 나온 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없는 세상을 더 이상은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역할에 따라, 내가 바뀌는 몸에 따라, 주변 세상에 따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가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죠. 지금까지 신경계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몸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세 가지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신경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사실 신경계가 네트워크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경계가 어떤 네트워크냐라고 물으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계는요, 작은 세상 네트워크입니다. 신경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연결된 것을 규칙적인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그런 요소들이 무작위적으로 연결된 것을 무작위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신경계는 이 양쪽 끝에 있는 네트워크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입니다. 왜 작은 세상이라고 불리냐면, 그왜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을 내 친구도 알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세상 참 좁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중간에 작은 세상 네트워크 아래에 보시면 연결이 한두 개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고, 연결이만 4개, 이렇게 되는 연결이 많은 마당발 같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마당발이 있기 때문에 작은 세상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규칙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지역적인 정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좋아요. 반대로 반대 끝에 있는 무작위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전체에 퍼진 정보를 통합하기가 좋습니다. 그 중간에 신경 네트워크는 그 여러 지역의 정보를 좀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그 독립된 정보를 통합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뇌 속의 네트워크를 보여드리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이는 빨간 점들이 뇌 속의 마당발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연결들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런 마당발들을, 굉장히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마당발들을 리치 클럽, 부자 클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리치 클럽에는 해마, 기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도 포함이 되고요. 습관과 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무늬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기억과 감정과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은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뇌는 네트워크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특징이 생겨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정규 분포, 종 모양의 정규 분포에 익숙합니다. 시험 점수라든가 평균 체중 같은 거를 쭉 분포를 했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양쪽에 비정상들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점수가 평균이라야 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두 가지의 다른 시뮬레이션된 신경 네트워크인데요. 위쪽에 보면 행동이 거의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네트워크 1과 네트워크 2의 행동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을 보면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특징들이 굉장히 두 네트워크가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네트워크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보강하고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에서는 다양한 정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가 하나의 딱
그 입력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한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귀여운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정보만 이렇게 딱딱 머리에 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기억들이 줄줄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것이 패턴 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기억 연상의 원리가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트워크에서는 보시면 약간 연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연결들이 동시에 다 항상 같은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뇌 부분들 간이 어떤 연결은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어떤 부분들은 서로 상호작용이 좀 덜한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뇌 부위들 간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기능적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적 연결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이 달라진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사례에서는 좀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병이랑 사람 얼굴이 있는 그림을 봤을 때 A, B 사이에 연결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꽃병이 보이고 B, C, D 사이에 기능적인 연결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면 꽃병이 아니라 사람 얼굴이 보이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능적 연결에 따라서 뇌의 기능적 연결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자극을 봐도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능적인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배운 사실과 오늘 여태까지 배운 사실들을 다 종합해서 뇌가 경험하는 지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자극입니다. 빛, 냄새, 맛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뇌 활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몸 상태와 감정 상태입니다. 몸 상태와 감정 상태는 뇌 활동에 영향을 주고요. 그것이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는 이론으로 말했듯이 우리가 뇌가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라는 것이 판단과 기억에 영향을 주고 학습에 영향을 주고 그게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봤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 지도가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기억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받느냐에만 나의 지금이 국한되지 않고 연대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경험한 일들도 나의 지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부로 나누어서 한쪽 그룹의 참가자들한테는 실험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다른 쪽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직접 시험지를 채점을 하게 하고 점수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씩 거짓말을 한 거죠. 직접 채점하신 분들은. 그래서 직접 채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실험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스스로 채점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대신에 그 전에 성서의 10개를 떠올려보고 그 10개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요거만 했는데도요. 점수가 시험자가 채점한 경우랑 똑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10개라는 사건을 잠깐 떠올림으로써 뭔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발라야 된다라는 걸 떠올리게 됐고 그게 그 이후의 경험, 점수를 채점해서 보고하는 경험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뇌가 경험하는 지금에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자극들, 거기에 대한 정보들, 몸 상태, 감정 상태, 내가 과거에 경험한 일들, 그리고 방금 전에 경험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 오감으로 들어오고 있는 정보 이상의 굉장히 풍성한 순간인 거죠. 그리고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같은 방 안에 예를 들어 10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대체로 다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몸 상태, 감정 상태, 그 사람들의 과거의 기억,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강연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다 다르고 그 방에는 100개의 지금이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배운 가소성에 의해서 그 100개의 지금은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변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의 강의가 더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강연이었고요. 저 사실 유튜브로 코로나 강연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건 사실 처음인데 코로나 덕분에 이런 새로운 경험을 또 하게 되네요. 그 댓글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한 게 많네요. 클래스 강연, 이렇게 고마운 말씀이 많습니다. 댓글로 지금 혹시 질문을 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제가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뇌와 예술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사실 인간 활동 중에서 뇌와 연관이 없는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사실 강연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뇌와 예술의 관계는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의식은 어떻게 생성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신 것 같기도 해요. 의식은 요즘 뇌과학에 굉장히 핫한 토픽입니다. 왜 핫한 토픽이냐면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핫한 토픽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면요. 자,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하죠. 객관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누가 밖에서 관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의식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자,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도 간혹 가다가 의식이 좀 회복이 되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눈에 지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잠금증후군, 락된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한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소리도 듣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의식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학의 그동안의 객관적인 성격하고 잘 맞아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많이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나마 한 가지 밝혀진 것들 중에 조금 밝혀진 거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통합정보이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 아까 뇌의 네트워크 특성을 배웠잖아요. 작은 세상 네트워크다 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작은 세상 네트워크를 가진 곳에서는 한 곳에서 생겨난 정보가 여러 곳으로 통합되기 쉽고 이것이 의식과 관련된다 라고 라는 이론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컴퓨터로 요즘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많아졌는데 인공지능한테 의식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은 컴퓨터로 뇌를 시뮬레이션 하다가 의식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 뇌에서는 기능이 곧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인즉슨 뇌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뇌의 구조가 변하고 물리적인 면과가 변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변화가 생각하는 것과 잘 연동이 되었을 때만 의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가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기억이 계속 남아있나요? 네, 잠을 자다 보면 일부 기억이 없어진다는 말 때문에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잠을 잤기 때문에 다른 기억 정보가 잘 남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잠을 자는 게 기억을 없애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좀 중요한 것은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하는 정도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잠을 안 자면 죽어요. 이게 그냥 제가 재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낮 동안에 뇌에서 활동하면서 쌓였던 노폐물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폐물들이 제거가 되어야지만 뇌가 건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수면이 뇌의 건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흔히 고민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의 뇌는 환경하고 무관하다. 환경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혹은 몸하고 무관하게 뇌라고 하는 것이 따로 활동할 수 있다. 아니면 나이가 들면 사람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잘 바로잡아 줄 수 있으면서도 우리의 일상과 최대한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오늘 강연 내용을 구성해 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하고 유일한 지금 그런 순간순간 보내시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오늘 강연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